네. 다음 주제는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죠. 네. 시클리컬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컴팩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 하면 이 종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진짜 가장 핫한 종목이죠. 뭐 바닥 대비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네. 구 현대상선 HM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전체 퍼는 한 뭐 11배에서 12배 정도이고 HMM은 이렇게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지금 퍼가 4배 수준입니다. 주가 자체로는 저렴해 보이는데 시장의 모멘텀이 좀 약해진 상황이고, 특히 HMM은 2분기 이후에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그렇죠. 교수님은 이 HMM의 현 주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HMM이 전에 그 약자로 현대 머천트 머린, 네. 현대 상선이 이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사는 그 지도하에 들어가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반도체, 자동차, 철강 유화, 항공, 뭐 이제 해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장치 산업이거든요. 근데 장치 산업은 한번 공장을 틀어놓으면 가동률을 100%를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꺾인다고 가동률을 낮춰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꺾이면 공급 과잉이 돼서 이제 제품 가격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 공장 설비를 또 급격하게 증설을 못하니까 수급 불균형이 있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의 특징인데, 실제 이런 그 업종이나 회사들은 바닥에서 고점까지 회복될 때 기업 이익이 바닥에서는 적자를 내거나 아주 이익률이 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점이 되면 이익이 수십 배, 수백 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그것을 반영을 하죠. 그래서 그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한 뭐 10배 이상 올랐고, 5월에 우리나라 경기 관련주, 그게 HMM이건 포스코건 5월이 거의 다 고점이었고, HMM은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4% 정도 빠진 것 같고, 포스코는 좀 더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그 퀄리티가 있는 기업이니까 한 1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를 분석을 할 때는 대개 이제 다 글로벌 산업이거든요. 해운업도 이제 글로벌 산업이고, 그 글로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컨테이너 운임도 결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을 볼 때도 같이 경쟁을 하고 업계 내에서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회사들을 우리가 좀 더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만에 보면 이제 에버그린이라는 상장사가 있는데, 현대상선이 시가총액이 16조 원인데 에버그린은 시가총액이 한 28조 원, 그러니까 한 2배쯤 되죠. 그러니까 세계 7위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가가 6월이 고점이었는데 6월 이후로 주가가 4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해운업계 1위인 회사가 이제 덴마크의 머스크라고 있는데, 여러 해운사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만든 회사인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쯤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현대상선도 퍼가 4배, 에버그린, 대만의 에버그린도 퍼가 4배, 실제는 3.7배, 4배가 안 되고, 머스크도 퍼가 4배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 하면 기업 이익의 정점에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기업 이익이 저점과 고점을 미리 선반영을 하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해운업 사이클의 피크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해서 많이 올랐고 올해 5월, 6월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가 낮은 회사가 기업이 이익 대비 주가가 싸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꺾이니까. 그래서 HMM은 국내 애널리스트 사이에 내년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머스크사의 올해 내년 후년 그 이익 전망을 골드만삭스가 한 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의견은 내년에 올해 대비 이익이 한 50% 감익을 하고 2023년은 2022년 대비 또 한 20-30% 감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 정점이 찍고 내년 후년에 계속 감익을 한다 그러니까 이 경기 관련주는 암만 퍼가 낮아도 이익이 꺾이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경기 관련주가 꺾였다는 거는 전반적인 기업 이익 시장 전체로도 기업 이익의 사이클이 꺾였다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살짝 교수님 얘기에 뭔가 반론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익의 사이클이 꺾이는 게 오히려 지금 이제 백신 이제 2차까지 아마 올해 70% 가까이 다 맞을 거고 그다음에 백신이 아니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경기 관련돼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좋아지면 이런 해운 상선 업체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점에서 꺾인 거라고 얘기하시는 혹시 이유가? 금년에는 이제 하역 작업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부두에서는 이제 코로나 걸린 관련 직원들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버틀렉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해운업이 워낙 좋아서 관련 회사들이 그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관련 업종이 상당히 우리 아마추어들이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제 공급이 또 급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공급은 그 회사마다 이제 CEO나 경영진의 그 의지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공급량이 많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서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공급의 증가가 더 높아서 이제 해운 운임이 이제 꺾인다고 보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핵심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수요의 증가분과 공급의 증가분을 철저하게 비교하는 게 아마 이 경기 민감주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에는 철강, 조선, 항공운송, 화학, 기계 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업종만 가장 이익의 변동성이 적고 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투자가 될 만한 업종을 꼽아주신다면?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는 여러 산업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기 관련 업종은 구경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장기 추세가 높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년 트렌드를 보면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 트렌드는 거의 평평한데 이 아주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부침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IT 산업, IT 산업에서도 반도체는 장기 추세가 연 10% 아니면 그 이상 성장을 하는데 그 안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곡선이 이루어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IT 산업이나 반도체를 경기 관련주야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성장하는 경기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것의 장점은 기본적인 장기 트렌드가 우상향을 하는 거의 10% 아니면 그 이상 매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도 다른 경기 관련 업종, 뭐 철강이나 유화, 해운, 항공 이런 것보다 높을 것입니다. 또 IT는 또 친숙하게 소비재 제품들이 많으니 맞죠. 그런 부분에서도 네.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좀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IT는 뭐 네. B2C도 있고 우리 같이 이제 쓰는 핸드폰, 가전도 있지만 B2B, 뭐 부품,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두 가지 다 있죠. 예. 교수님 저는 참고로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좋은 전공했네요. 네. 그래서 화학 관련된 업종에 굉장히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화학은 제품의 판매 가격과 원재료의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 마진에 의해서 투명하게 스프레드 마진의 격차가 켜지면 화학의 업종의 실적은 대폭 좋아지고 스프레드 업종이 축소되면 화학의 업종의 이익 사이클은 꺾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그 모토 투자는 경험이다. 자기가 분명히 다 잘 알고 있는 내가 속한 업종, 내가 일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투자는 경험이다를 모토로 삼으시고 이런 부분을 투자에 적용하면 훨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돼서도 주의해야 될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꼭 이것만은 체크하자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근데 결국 그 우리 훈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요 공급의 문제인데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는 장치 산업이어서 한번 공장을 가동하면 그 철강 같은 데는 그 고로를 끄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유리를 제조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도 상당히 많이 변하지만 공급 사이클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설비를 100% 가동하는 거 외에 항상 사이클이 좋으면 CEO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증설을 해서 새로운 공장을 라인을 깔아서 돈을 좀 더 벌자. 남들은 별로 투자를 많이 안 할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나만 투자할 거야. 하는데 다 똑같은 CEO가 똑같은 생각을 해서 다 증설을 하면 공급 과잉이 되죠.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경쟁하는 회사들,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미국의 회사들이 얼마만큼 증설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은데 이 주식시장은 효율적이어서 증설이 완료가 돼서 공장이 가동하면 그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증설의 그 뉴스가 발표가 되면 그 뉴스에 미리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까 대만의 에버그린이라는 주식이 2달, 3달 사이에 45%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리고 뭐 혹시 아마추어 분들이 투자를 하면 길게 가지 않고 왜냐면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업종입니다. IT 업종을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업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굉장히 좋은 딱 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내 귀에 딱 박힙니다. 아, 그래요? 그 교수님이 IT 업종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도 경기 민감주인가요? 삼성전자는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growing cyclica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특징은 한 10년, 20년 되는 그 영업이익률의 트렌드를 그리면 이렇게 부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각기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부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생기면서 그 이익의 고점과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에서 그 고점은 2013년에 한 16% 영업이익률 기준이었는데 과거 전의 사이클에서는 2018년에 24%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저점 회사가 업계가 안 좋아도 한 12%의 영업이익률을 내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최고의 초초 경쟁력을 이제 갖춘 걸로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트렌드는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연 10% 정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하지만 그것에 부침이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아마 한 20%의 수렴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가령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지금 애널리스트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한 20% 이상 조정을 받았던 것도 지나고 보니까 결국 저희가 내년에 삼성전자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네. 이제 그런 거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시장이 선반영한 건데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경기 관련주 시클리컬이지만 조금 성격이 틀린 성장을 많이 하는 장기 추세가 우상향하는 그런 성장하는 경기 관련주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경기 민감주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짧게 뭐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실제 한국 시장 자체가 가장 큰 경기 민감 회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산업이 거의 경기 민감에 해당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 한국을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침이 심한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손해를 보는 게 이 경기 민감주는 이익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나 한국같이 경기 민감주가 많은 나라의 증시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가 그런데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투자하기가 쉬운 업종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게 이제 그러한 업종의 그 특성 때문에 그런데 굳이 투자를 하려면 아주 귀를 기울여서 면밀하게 수요 공급을 관찰을 하고 가격 동향을 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정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면 정리를 하고 그 빠져나오는 게 좋지 장기 보유를 하면 다시 아까 대만의 에버그린 같이 두세 달 사이의 주가가 40% 50%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요망이 되는 업종이고 투자 전략을 그렇게 구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외국인 투자자 얘기해 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게 시크릿 업종을 이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지 펀드들이 좋아해요. 헤지 펀드들은 왜냐하면 자기네가 분석을 좀 더 잘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투자의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정보를 갖고 한국이 워낙 가장 빠르게 경기 민감주들이 변하니까 그 정보를 갖고 대만에도 투자하고 중국에도 투자하고 미국, 유럽에 투자하고 한국에서 얻은 경제, 산업, 기업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그 주목을 받은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기업 가치가 많이 증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력은 별로 없습니다. 네, 시크릿컬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교수님이 핵심 포인트를 제가 봤을 때 3개에서 5개 정도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꼭 한번 이 영상을 좀 자세히 천천히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